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배우로 등장했던 이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플랜드로한 아이들 연출원 수성미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이제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먼저 좀 제가 같이 좀 토크를 하고요. 또 여러분 관객분들 보시면서의 궁금증도 함께 소회도 나누시고 함께 좀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에 이 어린 친구들이 저희가 이렇게 없는데 예, 일단 꼭 물어봐야겠어요. 어땠는지. 네. 네, 일단 저도 이제 미리 이 영화 처음 개봉하기 전에 미리 좀 이 영화 좀 보기도 했고 또 오늘 시네 토크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기도 했었는데 보면서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송희 씨가 영화 시작할 때 이 철길에서 이 북한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이걸 처음에 폴란드 왔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를 상상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영화 중간쯤 가니까 우리 또 추 감독님께서 그 폴란드에 갔던 아이들이 그 양육원에서 큰 창에서 그 아이들을 또 그 마음을 좀 헤아리시는 장면들이 두 개가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영화는 정말로 65년 전에 있었던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영화구나 해서 참 많이 좀 마음이 와닿았었거든요. 물론 저도 울었고요.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감독님 혹시 이 영화를 만드실 때의 느낌들하고 이제 개봉하고 좀 며칠이 지났지 않습니까? 또 여러 관객들을 만나실 때 느낌들이 좀 어떠신지, 두 감정들이 다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떠신지. 처음에 이 실화를 접한 게 2014년도예요. 그래서 4년 정도 됐고 처음에 한 1년 6개월 정도는 이제 극영화 시나리오로 개발하느라고 영화의 배경, 뭐 1, 2차 대전, 한국 근현대사 이렇게 리서치를 쭉 하고 하면서 그래서 다큐로 또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극영화 시나리오 완성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려고 했다가 폴란드 선생님들의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는 기록적인 다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해서 극영화를 미루고 이제 다큐로 전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촬영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가 되게 사실은 힘들었죠. 2년 동안 이제 혼자서 뭐 편집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시국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배급사도 나타나기 전이고 그래서 북한 전쟁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관심이 있을까 하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 의견들이 많았고 근데 정말 그 2017년 겨울이었나 뭐 하여튼 전쟁의 위기까지 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불과 1년 반 정도 전인데 그때는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마저 끊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올라왔을 때고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상상하면은 우리 가족의 안위를 상상하게 되는데 저는 먼저 이 영화가 어떻게 될까 전쟁이 나면 이런 땅에 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지원금은 받았기 때문에 이걸 돌려줄 수도 없고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날마다 기도하면은 또 죄송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제 신앙을 이제 밝히자면.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이 영화를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계속 뭐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러고 왔는데 2018년이 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창올림픽에 뭐 남북 1차 회담 그 지나는 여정에서 전 국민 중에 가장 기뻐한 게 저였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그 배급사도 너무 자연스럽게 됐고 개봉을 했는데 너무 많은 언론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정말 보여주시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이 영화 누가 보겠어? 뭐 이런 관계자들이 많았는데 시국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온 국민이 참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자기만의 어떤 성찰이나 느낌들을 다 갖고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시대의 타이밍과 맞고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구나. 그래서 언론도 되게 많이 주목을 해주셔서 사실 지금은 이런 관심이 굉장히 저는 얼떨떨할 정도로 이제 뭐 뉴스나 뭐 문화, 정치, 사회면에 다
기사가 다 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거는 사실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조금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 그 정세와 더불어 많이 힘든데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엄청 많이 쓰셨어요. 우리 탈북민들의 탈북 청소년들 뭐 이제껏 사실 없었던 존재들이 아니고 이렇게 옆에 우리 이웃으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란스 선생님들은 다른 인종에 대한 그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인도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에 뭐 기자적인 양심이 건드려졌는지 굉장히 많이 기사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고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송희 씨 미리 봤는데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갑자기 그 상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드레스를 입고 왔는지 몰랐는데 아까 제가 듣기는 영화 찍기 전하고 후가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주변 지금 동국대 영영학과죠? 그렇죠? 어떠세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그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동국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조금 무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이런 무시쯤이야 막 이런 생각으로 했었어요. 버텼어요. 근데 이번에 큰 막 그런 유명한 영화는 아니지만은 뉴스로도 나가고 또 이런 영화 그런 스크린에도 이렇게 오르는 거 봤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를 내가 좀 고민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공연을 많이 해요. 선배들 공연을 하면 거기에 다 집중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연에 저는 예배 자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예배할 때만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난 드리고 빨리 밥 안 먹고 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근데 전에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기쁜 거고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전에 그 태도가 아니라 갔다 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막 째려보고 막 무시하고 막 멋들어 차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갔다 와 고생했어 언니 막 이러면서 언니 그 다음에 뭐 시사회 간다 이러면은 잘 하고 그리고 와 막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변했지 했는데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시사회를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찍었다는 거를. 그래서 네 부산 영화제 뭐 이런 거 다 안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데서 좀 봤나 봐요. 그래서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부산영화제를 원래 되게 작은 부문에 출품했어요. 와이드 앵글 쇼케이스라고. 그래서 감독만 개막식 입장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막 우겨가지고 송이를 같이 하겠다고 해서 예쁜 송이 원피스 입혀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정말 우리 송이가 막 나중에 눈물을 흘리던 눈물의 글썽글썽해서 정말 눈앞에 현빈 장동건이 지나다니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굉장히 부산영화제 즐거운 추억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조금이라도 높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니까 저를 교만해지면 저를 찌르세요. 네, 제가 자책하고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이 영화에 나왔던 탈북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탈북 친구들 혹시 이 영화 보셨죠? 본 친구들이 좀 있지? 네. 뭐라고 해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탈북 친구들은 또 여기 남한 분들이 보시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내가 겪었던 일을 저 언니도 겪었고 그거를 저 스크린에서 또 보니까 더 울고 더 공감하고 더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 더 관심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자기 또한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여쭤보기 전에 이 송희 씨 온다는 얘기 듣고 제일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추 감독님이 이제 폴란드 가자 이렇게 할 때 그 표정이 너무 야릇하다고 오묘한 했는데 미소. 오묘한 왜 이렇게 웃는 건지 좋은 건지 두려운 건지 뭔지 어땠어요? 맞아요. 좋은 거랑 걱정되는 거랑 두려운 거랑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막 유럽에 간다니까 내 돈 들이고 가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 생각인데 한쪽으로는 세상은 공짜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의심과 경계. 의심, 네. 그리고 외국에 가니까 거기도 또 이렇게 뭐 잡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 그렇게 많은 생각을 그런 거를 들었어요. 이렇게 독일에 가도 저희는 담당 경찰이 있어요, 무조건. 담당 경찰에게 말하고 가야 돼요. 그 어디를 가도. 남한에서 네, 지켜주는 분이 계세요, 네, 네. 항상. 근데 그분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어디를 가든 거기에 다 북한 그 깐첩들이 있다. 네, 북한 사람들이 사회복을 입고 항상 주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그 순간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런 표정이 나온 거구나. 네, 그래서 좋지만 이런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로 그 표정이 느껴졌어요. 저를 보면서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인상 깊어서 오면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게 그때 좋아서 그런 건지 무서워서 그런지 묻고 싶었는데 좋았던 정말 게 참 컸는데 좋다가 막 이렇게 말다가 막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 보면 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 폴란드 사람들이 가운데 있긴 한데 이 유대인에게 받았던 그 호의와 이게 다시 이제 북한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연결고리가 참 이게 가끔 저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참 영화 같다. 근데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때가 있는데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게 이렇게 펼쳐지는 과정을 보면서 다큐를 볼 때 이런 감동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이 영화는 또 이런 감동이 있구나 싶었는데 어떠세요, 감독님? 이거 처음 만드실 때부터 좀 그 고리를 염두에 두시면서 봤던 건가요? 아니면 취재 과정에서 더 이게 살이 붙었던 건가요? 그것에 대한 내면적인 어떤 말씀하신 고리 같은 건 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이 영화에 드러나게 하고 싶다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게 근데 왜 내면적인 고리는 왜 있었냐면 그 제가 1년 반 정도 이 리서치를 하고 이거를 이제 좀 스터디를 했어요. 이 역사에도. 왜냐면 폴란드 역사에 대해서 알고 폴란드 1, 2차 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폴란드 역사가 참 정말 기구하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굉장히 한이 많고 그렇지만 폴란드랑 비교하면은 또 좀 폴란드가 훨씬 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유대인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폴란드 하면. 근데 사실은 그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이제 어원이 유대인인데 전 세계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전 세계 유대인 중에 40%가 폴란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아우슈비츠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폴란드 사람들의 DNA에 이방 민족을 수용하는 전통이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정말 신기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폴란드에 갔다가 폴란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으신 분들, 한국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미스 아메리카 같은 그 폴란드 여성분들과 사세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냐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국제 결혼한다고 일단 반대하고 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아한다, 오히려. 그리고 남한이 폴란드의 경제를 이제 먹여 살린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에게 되게 우호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면 바로 너무 환대를 하고 이방 민족들을 환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폴란드에. 그래서 유대인의 40%가 폴란드에 모여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아시죠? 유럽 분위기가 유대인들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폴란드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폴란드인들의 굉장히 선함인데 그 선함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봤어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저는 폴란드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동시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영화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이런 게 제 마음속으로 내면적으로 있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데 마침 그 폴란드의 가장 상처의 심장부인 아우슈비츠가 있었고 거기서 또 우연히 그런 에피소드 아까 영화에 등장한 그런 통역하시는 분이 이제 울면서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 이제 유대인들이 그 폴란드 아이들에게 그런 선행을 베푼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유대 민족들이 폴란드인들에게 굉장히 큰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와 나치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정권이 너무 무섭잖아요. 포악한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 폴란드 민족들한테 너희들이 아우슈비츠까지 올 필요도 없이 그냥 마을 단위로 공터 같은 데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죽이면 보상금을 줬어요. 그래서 폴란드 민족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터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아픔이 있어요. 유대 민족들이. 그래서 폴란드 민족이 독일 나치보다 더 밉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그 앙금이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의 오해나 앙금 이런 것도 이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이 영화로 풀리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런 에피소드를 넣음으로써 이게 어떤 화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에피소드가 저는 생각도 했었죠. 네, 좀 이런 속 얘기를 들으니까 좋네요. 평소에 또 저도 이제 이 영화 보고 이런 토크 같은 걸 할 때 좀 영화를 해설해 드리는데 감독이 옆에 계셔서 함부로 영화에 대한 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영화의 첫 부분에 사실은 철길이 나오죠. 철길이 나오고 인상 깊었던 게 영화 마지막에는 입구 동독의 구동독에 철벽이 나오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일부러 배치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처음 네. 들은 평이에요. 굉장히 그러네요. 네. 되게 의미심장한. 저는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둘 다 철벽과 그런 철길은 생각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생각 못했고 사실은 굉장히 절묘하게 이거는 좀 그냥 신비감 있게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 거기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포인트 알파라는 지역인데 철의 장막 그러니까 베를린의 동서독이 어떤 그 문화적인 분리의 상징이라면 여기는 군사적인 분리의 상징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의 군부대가 있는 곳이에요. 포인트 알파라는 이름의 군부대가 있었고 전략 핵무기가 다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그 당시 2차 대전 때. 그랬는데 이 장소가 굉장히 기가 막힌 건 동서독의 국경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통일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허물지 않겠다. 동서독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여기를 뮤지엄을 세우고 여기를 분단 냉전 박물관으로 삼겠다. 그래서 철의 장막을 상징적으로 그냥 남겨두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청소년 대학생들이 와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와서 그 옆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 나중에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드리는 게 우리 민족이 보면은 똑같은 상황. 그 분단 시절에 막 동독 사람들이 넘어오다가 총 맞아 죽고 막 학살당하고 그런 게 그대로 있어요. 전시되어 있어요. 냉전 상태의 그런 어떤 비극이. 그 박물관이 옆에 있고 저희가 둘이 걸어간 그 장막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포인트 알파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동독의 주민과 서독의 주민이 함께 연합해서 그 박물관과 재단을 운영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여기 방문해서 냉전 시대의 이런 유물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거에 수익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 때문에 이 마을이 부자가 됐어요. 동서독이 함께 주민들이. 그래서 와 이건 어떤 하나의 상징이 우리도 굉장히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다. 통일됐을 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거기 포인트 알파 재단에서 매년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통일이 됐으니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 자기네들 통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물려주겠다 과정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연합 세미나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 1회 때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강연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폴란드 촬영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일 먼저 가서 찍은 사실 장면입니다. 그것도 비하인드가. 네.
또 영화 보시면서 그런 생각들 들었을 것 같은데요. 북한으로 끌려가는데 왜 남한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도 영화 중간에 나오잖아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이들의 지금 신원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혹시 이제 영화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남한 정부가 혹시 그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알든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고 난 다음에 혹시 영화로라도 뭐 여하튼 정보들이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혹시 좀 알고 싶은데요. 그 2006년도에 만들어진 김귀덕이라는 폴란드 국영 TV 30분짜리 다큐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40년 후에 폴란드의 교환 교수가 되어서 폴란드에 이제 돌아온 분이 이제 그 프로코비체를 막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혜성 교수님의 논문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폴란드 대사가 되어서 폴란드에 오신 분, 폴란드 영사가 되어서 오신 분, 40년 정도 후에, 그리고 교환 교수가 돼서 오신 분, 이렇게 세 분의 그게 있고 임기 끝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하게 되면서 밝혀진 생존자들 들이 계신데 그 부산영화제에 저희가 이제 태풍을 뚫고 GV를 했었는데 그때 관객분 중에 이제 증언할 게 있다 그러면서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탈북민이셨어요. 근데 북한에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폴란드에 갔던 북한 전쟁거였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고학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서 학생들이 가서 떡도 드리고 막 그랬다는 얘기에서 사진까지 들고 나오셔서 증언해 주셨고, 지난 15일 날 있었던 이제 시사회에서는 또 목사님이 자기가 케어하는 탈북 자매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 자매가 북에 두고 온 아버지가 폴란드로 갔던 전쟁거였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 방송국에서 이거를 후속 다큐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국정원 리스트까지 이렇게 받아서 탈북민 중에 조사를 했는데 딱 한 분이 계셨어요. 생존자가. 근데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아들하고 오셨는데 아들도 죽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폴란드로 이민을 가려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는 고향이 혈육이 있고 태어났던 북한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준 그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곳이 고향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혹시 어떤 노력들이 있나 이게? 정부는 사실 이게 무슨 남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언급을 한 거는 아니었고 그냥 팩트고 알릴 필요가 있어서 집어넣었던 장면인데, 그게 뭐 경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서울 이남 지역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북한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보내졌던 남한 고아들인데 그들의 신원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었겠으며, 누가 갔는지, 그들의 이름이 누구고 뭐 고향이 어딘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우리 정부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좀 서운했던 건 그들의 신원을 밝히는 게 아니라 누가 갔는지 뭐 이런 건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 이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누군가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좀 약간 이제 영화 외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하고 이제 여러분들 좀 질문도 받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 감독님이 사실 저희 필름 포럼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내년 개최하는 영화제 법인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이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제 집행위원이세요. 몇 년 전부터 늘 연락을 저희가 드리면 바빠서 계속 늘 뭘 만든다고 하시고, 제가 우연히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고요.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도 그때 몇 년 전에 나오셨는데 그때도 이미 그 얘기를 꽃제비 얘기하시면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과연 이게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오셨었어요. 이제 올해 나온 거죠. 근데 꽤 오래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이 어떠셨는지도 좀 잠깐 간단하게 좀 듣고 싶고, 그래도 이제 인터뷰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떠셨는지나 또 힘든 얘기들도 그냥 소외 겸해서 같이. 아까 이제 처음에 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에 동안 막 시국 타이밍도 어렵고 막 어려웠고요.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다 했어야 했어요. 뭐 인터뷰 할 때는 뭐 재능이 있어서 혼자 다 한 것처럼 얘기 막 해주시는데 감사하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컸거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렇게 프로듀서 뭐 이렇게 같이
일하던 스태프들이 다 떠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또 배우예요. 근데 어려운 연극 대본들을 많이 읽고 작품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 거의 모니터링 고문을 100번도 넘게 보다가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 다른 사람 보여다 주라고 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저희 아이가 7살이 지금 8살 됐고 7살인데 뭐 혼잣말 하는 것처럼 막 아들한테 너는 이 컷이 좋냐 저 컷이 좋냐 그러면 저희 아이가 되게 어른인 척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엄마 내 생각엔 말이야 뭐 어떠한 이유로 이 컷이 조금 난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정말 알고 보니 탁월한 선택이었고 막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정말 그 제일 황당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다 시국 타이밍도 이제 2018년이 됐어요. 배급사도 정해지고 개봉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한 개봉하기 몇 달 전의 일이죠. 99.9% 완성이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되게 조급해진 마음으로 막 편집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방에서 엄마 놀아줘 그러면서 제 무릎에 딱 앉았어요. 내가 막 편집을 하는 때가 마우스가 튕겨서 딱 날아가면서 너무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딱 일어나는데 이렇게 라인이 꼬여가지고 하드가 백업받지 않은 하드가 백업해놓지 않은 하드가 빠작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기술 엔지니어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 한번 가져가봐서 봐야 된다 해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이거 복구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되게 심하게 손상이 됐다고. 그래서 언제 알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3일 걸린다고. 지금 3일인지. 그래서 막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3일 동안.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그냥 졸리더라고요. 잤어요. 한 이틀 자고 한 3일째 이제 일어나서 조금씩 기도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는 기도를 결국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날 0.01% 남기고 다 복구됐다고 연락이 왔었죠. 굉장히 빡셌어요. 네. 송희 씨는 어떠셨어요? 이거 일단은 영화 찍으면서도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 질문하는 게 이거를 출연을 이 응모 이 그루터기라는 영화 응시하려고 했던 이유도 좀 듣고 싶고 영화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는 크지 않아요. 그냥 저는 사실 중국어로 하니까 중국어 전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다녔던 여명학교에서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살았던 인생을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내가 연기에 대한 물론 어렸을 때 노래를 하시는 엄마 밑에서 노래를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그런 건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거 보고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기를 했던 찰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접수가 지금 대학교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빴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가봐, 그냥 가볍게 가서 봐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보자 하고 아무래도 시간 있겠지. 물론 준비는 했어요. 대본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붙을 거란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재밌게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가서 했고 붙었다 해가지고 왜 그렇게 많은 애들 중에서 엄청 예쁘고 어린 애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영화가 아닙니다. 제가 연기를 안 했습니다. 다큐 실제니까. 네, 이 영화라고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영화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진짜 엄청 울면서 잘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수다를 떠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찍는 걸로 생각하고 카메라는 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든 없든 나는 그게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영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큐를 이렇게 가까이서 찍지 못하거든요. 완전히 들어가서 클로즈업으로 찍는데 보통
다큐멘터리 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벌려서 카메라를 찍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드라마적인 다큐, 시네 다큐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즘 관객들이 오히려 극영화에 더 몰입을 하세요. 그 앵글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다큐인데 좀 새로운 시도로 앵글을 영화처럼 잡자.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배우가 그거를 해내지 않으면 못하는 앵글이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은 여기서 카메라를 찍고 있을 때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우리 송이가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래서 옆에 여기 와서 찍고 있어도 이게 카메라가 찍는 건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가능한 앵글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저기 찍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앵글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걸. 네. 근데 너무 연기 같은 게 그 그다인스크 해변 같은 데서 막 혁이 막 불을 울고 난 다음에 추 감독께서 이렇게 안아주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가 뒷부분에 알아서 이렇게 손이 딱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거 저희가 사실 다 앞부분 자른 게 왜냐면 여기 북한 고아들이 갔던 바다거든요. 유일한 바다. 그래서 그 설명을 다 하고 막 하면서 그걸 찍으려고 간 거예요. 그 설명을 하려고 간 건데 송이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홍해가 딱 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쫙 갈려갖고 북한까지 쫙 뚫리면 재밌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동생 생각이 난다고 해서 한번 불러봐 이랬는데 그런 게 그냥 연출이 됐는데 기술적으로 저기 카메라를 지금 고정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후반 편집 때. 근데 저게 사실은 촬영 감독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울음이 터지고 이런 거를 이제 몰라서 이제 보면 이렇게 모래를 걸어야 되는데 촬영 감독이 굉장히 뚱뚱한 친구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원래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찍었어요. 그 저희 둘 껴안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요즘 기술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찍힌 거예요. 여튼 이런 시네토크의 좋은 점들이 영화의 뒷얘기들을 들을수록 좋은데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제 객석에 손을 들어주시면 여러분 질문하실 그거에 따라 대본에 없는 이야기들이 좀 저희가 또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펴해 주시면 집에 가셔서 할 걸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쁜 언니들. 아 예. 그러니까 예쁜 언니들. 일단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어린 친구들 중에 혹시 예. 한번 설레. 예. 누구 대표로 그래 자기 한 대네. 예. 몇 학년 몇 반? 예. 그냥 대안학교 다니고 있고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다큐멘터리라서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막 울기도 많이 울었고.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 처음에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노래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북한에서 왔어요. 되게 어렸을 때 왔는데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명학교. 그러시군요. 자 여기 어린 친구들인데 언니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한 분이 대표로.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원래 처음에 보기 전에는 폴란드에서 이제 고아가 북한에서 폴란드로 고아가 넘어간 상황만 연출이 된 줄 알았어요. 연출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으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그 고아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과 남한의 그런 탈북과 통일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그 연출하실 때부터 기획을 하셔서 그것까지 담을 의도로 이렇게 같이 하셨는지, 그리고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 영화 이전부터 북한이나 그런 탈북민들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좀 그거는 제가 뭐 시점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됐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꽃제비 아이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게 산후우울증 때문에 산후우울증 증상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처럼 보이고 막 눈물 나고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 호르몬의 약간 장난 같은 건데. 근데 그 영상 보면서 우리 아이처럼 생각이 돼서 제 엄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영화에서 보셨는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꽃제비 쟤네들은 왜 저러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저는 그게 이제 제가 43살, 4살 때잖아요. 근데 그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분단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가 인식이 된 거예요. 그걸 조사하면서. 왜냐하면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얘기를 그때 처음 들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자세히. 근데 300만 명 하면은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학살된 게 3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리가 이제 우리 송이가 살던데 남북 1, 2차 정상회담 할 때 보셨잖아요. 한두 시간이면 평양을 가고 그럼 국경 지역 같은 경우는 4시간 멀어도 4, 5시간이면 간단 말이죠. 차로. 거기서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요때가 극심한 가뭄이었는데 남한은 뭐 강원도 일대에 가뭄이 있었다고 하지만 거의 남한은 피해를 안 보고 북한만 극심한 가뭄이 온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유럽이라면 내가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어떤 아사되는 사건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가 영국 사람이고 다른 민족이지만 그걸 보고만 있었을까? 어떻게든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한 민족인데 그렇게 굶어 죽었다는 팩트조차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와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다. 이 많은 사상자와.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송이도 그렇고 그 여파로 인해서 넘어온 청소년들이에요. 저희 그 인터뷰했던 청소년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분단의 상황이 아니라면 겪지 않았어도 될 고난. 그리고 북한 전쟁과들은 분단의 초기에 있었던 고난. 그러니까 이게 분단이란 상황으로 다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이 분단에 관한 스토리를 펼칠 때 우리 아이들의 이런 증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나중에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네, 그 앞에 두 번째 줄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영화가 이 짧은 시간 때문에 다 얘기하지 못한 좀 더 깊은 얘기 또 다른 얘기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네. 짤막짤막하게 지나간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똑똑한 남자의 얘기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그 예. 선생님들의 얘기도 좀 더 그렇죠. 예, 깊게 깊게 이제 들어가지 못한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넣었다가 뺐다 이런 부분들도 많고 이제 뭐 아이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사실 좀 많았어요. 어떤 아이가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를 굉장히 그 체육 선생님이 자기 담임 교사였는데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했고 막 걔를 되게 많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북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그런 관계 뭐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그랬던 선생님들이 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친밀한 이제 몇 명의 아이들 그 경우는가 있었고 근데 북한 대사관에 얘기했을 때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다 북송을 시켜야 됐던 그런 팩트들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하여튼 그리고 제일 많이 생략된 부분은 송이하고 저하고의 스토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부가결을 시키다 보면 이게 이렇게 균형이 좀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서 아쉽지만 많이 삭제한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송이랑 저랑 진짜 관계가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송이는 저를 계속 의심하고 경계했고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적고 시나리오에 좀 팁으로 삼고 싶고 이런 의도도 있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폴란드를 간 거였는데 이 친구는 자신의 또 트라우마와 또 아픔도 있고 우리 북한 친구들이 또 국정원에서 오자마자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또
굉장히 친절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막 후벼파면서 되게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겪어서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의 삶을 물어본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전 몰랐죠. 그런 건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좀 서로 힘들어져서 하루는 좀 떨어져서 이제 여행을 하건 뭐 하건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촬영팀을 이제 반을 이제 송이 쪽으로 보내고 반은 제 쪽으로 와서 따로 인터뷰를 따라고 했어요. 지금 뭐가 이렇게 힘든 거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싫고 그런 건지 그래서 저희 조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땄었는데 우리 송이가 아 이거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이런 영화가 소재가 드문 소재고 하니까 진짜 돈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얼마나 뭐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고 있겠냐. 그러면서 막 약간 사기당하는 기분이다 이런 거를 솔직하게 송이가 표현을 했고 저는 저대로 되게 또 섭섭함을 막 표현하고 이런 양쪽 인터뷰들을 다 땄었죠. 그때 좀 감정을 얘기를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좀 이쪽으로 극으로 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해서 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 뺐어요. 네, 지금은 정말 엄청 가깝고 친해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모르는 사람 보면 먼저 우리는 네. 잘해주면은 이유가 없이 그냥 잘해주면 경계하잖아요. 뭐 내 가족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좀 특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 사람을 대한다면은 좀 참고하실 게 있으신 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니가 저 때문에 섭섭하시다고 하지만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계속 언니 딴에는 계속 손을 내밀었거든요. 계속 손을 내밀고 계속 했거든요. 다가왔거든요. 근데 저는 금방 믿음이 안 생겨요. 특히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또 처음에 감독님은 배우로 유명했던 분이었고 많은 엘리트들을 만났던 분이었고 했던 분이고 나는 아예 생각만 하면은 북한의 농촌에서 자랐고 그냥 어쩌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살다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뭐 내가 연기를 하겠다 해서 이게 됐고 어쩌면 그냥 상사와 그냥 직원 사이 느낌으로 나는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고 그것들이 내게는 좀 부담이 갔던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어떤 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풀리기 시작하는 게 폴란드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65년 전에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왔냐, 뭐 지금 북한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65년 동안 북한에 대한 뉴스만 나오면 귀 기울이고 이러셨던 분들이니까 막 물어보는데 막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막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안기면 그냥 막 눈물도 나고 막 너무 좋아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막 그걸 보면서 되게 엄청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송이가 울기 시작하면서 풀리면서 이제 같이 자야 되잖아요. 밤에 같이 자면서 또 자기 상처 경험 요만큼 꺼내놓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저는 또 너무 이게 너무 안쓰러워서 막 같이 울고 막 이러면서 점점 관계가 폴란드 선생님들을 매개로 해서 풀리기 시작했어요. 울어.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살갑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막 안아주시고 막 예쁘다고 막 뽀뽀해주시고 막 애기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예쁘다고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는 부모 아닌 이상 없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안 해서 물론 지금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쓰고 있지만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쑥 이게 마음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분들 보고 그리고 처음에 감독님을 보니까 어쩌면
처음에 감독님도 저분들 같은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화를 찍기 위한 마음도 있었어. 솔직히 영화를 찍어야지. 찍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송이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이 이제 아리였던 거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폴란드 선생님들이 그런 증언을 많이 하셨어요. 북한 아이들이 얼마나 착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부지런했고 이랬는지 그 얘기를 하니까 소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가 이제 영화엔 싫지 못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 정말 남한에 와서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거 숨기고 싶을 때도 많고 무시당하고 뭐 그랬는데 그 입을 열면 사투리 때문에 들키니까 뭐 안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폴란드 선생님들이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듣고 난생 처음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맞아요. 네, 전 그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진짜 그냥 어떤 걸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그분들 보니까 아 나도 사랑받을 만한 아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들을 보고 난 저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택시를 타도 이렇게 말투가 이상하면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말해요. 왜냐면 북한 사람이니까 겪은 그 일 때문에 내가 조금은 성숙된 지금이 있고 남한 분들이 돈을 주고도 겪지 못하는 일들 그런 거를 내가 겪었어. 그런 생각에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 내 눈에는 보인단 말이야. 아무리 웃고 다녀도. 이 영화의 그게- 주제네. 네,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네. 딱 아까 영화에 나왔던 그 대사 중에 어떤 아이들은 아픔을 생명력으로 바꿔 성장한다는 얘기가 딱 송혜 씨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막 손을 드시는데 이게 네, 선생님 한 분이 또 손을 드셨어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좀 한두 질문 정도 더 받고 마무리 저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1시간 20분 정도 러닝타임에 정말 많은 걸 담으셨는데요.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버지가 많이 지혜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흔히 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수가 얘기하셨던 그런 분들은 이 시대에 어디에 있을까 잘 안 보였었거든요. 아까 그 폴란드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그 말씀에서 봤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의미가 깊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아이들에 관한 회상을 하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강인했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강했구나. 그 당시도 우리 선생님들 봤을 때 전쟁의 그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말 나이 어린 정말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들이 강인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오늘 제안합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냐면 시대가 아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받아올 건데 선생님들 연세가 지금 80대 중반에서 거의 막 90대신 분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반드시 그 선생님들이 한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그 아이들에 관한 그 보고 싶은 그리움이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추적을 하셔갖고 추적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협조해 주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이 생존자들을 더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거 영화를 진짜 진정한 다큐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정말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네, 저도 이제 네, 이상입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통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통일에 대한 갈망도 없고 뭐 별다른 전혀 제 삶의 이슈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폴란드 여정을 통과하면서 통일이 돼야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저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통일에 대한 저만의 개인적인 이유와 사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통일을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선생님들 살아계실 때 정말 한 분이라도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게 제가 선생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됐어요. 제가 통일이 되면은 저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마지막 한 분만 더 제 질문 받고 저희가 요즘 이제 마지막 두 분 정리하시는 말씀 듣고 아쉽지만 또 저희가 마무리해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명 깊게 영화 잘 봤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정말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 영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상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더라고요. 폴란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가까운 중국에서 상영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 계획이 혹시라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랑 같이 이제 그럼요. 정말 믿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 겸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되게 힘들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막 으르렁거릴 때 힘들었을 때 정말 이 영화를 땅에 묻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제 미국의 리더십들에게 이 영화를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냥 불현듯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평양이 초토화된 모습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영화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영화는 아니고 연민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대상에게 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미국이 이 북한의 지금의 현재의 고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전 때 굉장히 이제 그 전쟁이 너무나 처참한 전쟁이었죠. 남한도 그랬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미국의 리더십들이 그러나 지금은 미국 리더십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미국 시민들은 북한 하면은 핵과 김정은만 떠올리죠. 네, 근데 북한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리더십들에게 좀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시점 자체가 폴란드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북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노란 머리 파란 눈에 서양인들이 바라볼 때 특별히 미국인들이 바라볼 때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북미 회담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이속이 있고 뭐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주민을 향하고 북한의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분이. 그래서 캐나다 상하원 의회에서 시사하기로 결정됐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백악관 조찬 기도 모임 그룹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 국무부 내에 외교위원회에서도 상영을 하게 될 것 같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 이제 곧 열리잖아요. 그 어떤 시점 중에 정말 타이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하셔서 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아까 질문하셨던 얘기 중에서 이제 우리 장편 아까 그거 계속 무슨 장편 예 2가 아니고 더 지금 큰 버전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 이제 극영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 사실은 그 영화 감독이고 다큐 감독이 아니긴 한데 그 다큐멘터리는 어떻게든 제가 이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에게 위임을 해서라도 꼭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그루터기들이라는 극영화가 있습니다. 저 초반에 오디션 봤잖아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이제 대거 출연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아이들이 북한에서 아니 폴란드에서 정말 성장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폴란드 선생님들이 사랑도 쏟아부었지만 정말 기가 막힌 교육을 했어요. 질적으로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교육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폴란드의 섹스피어 같은 그 시극을 만든 굉장히 위대한 국민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판타데우시라는 시극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폴란드가 분단 상황을 3번을 겪었어요. 분단 상황에서 쓰여진 시극입니다. 그래서 햄릿 같은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식구절들인데 보면 내 형제여 내가 너를 피를 흘리게 했구나. 우리는 같은 가족이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갈라섰구나. 이런 정말 남북한의 상황과 똑같은 시극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한테 외우다시피 하게 하고 공연을 했답니다. 연극을. 그러니까 정말 이 폴란드 선생님의 교육이 아이들이 그 상처를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도 쇼팽 음악, 그 망명 시절에 썼던 민족 정서를 아주 자극하는 그런 음악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폴란드 역사하고 한국 역사가 굉장히 흡사했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아이들을 그 인식하게 만들고 직면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치유하는 그런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마 내용들도 영화에는 극영화에는 담길 것 같고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사랑을 나눴는지 그리고 남한 전쟁과 북한 전쟁과 함께 저기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 사이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극영화에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극영화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말씀을 처음에 저희 여기 시사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박수만 치워주지 마시고 6억이었나요? 60억이었나요? 아 60억이죠. 네. 뭐 뜻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 가능하죠 누구든. 여기 계신 분들은 투자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뜻만 가지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 문제도 지금 저희 이 개봉관에 걸리냐 마냐 문제도 그렇고 철저히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못지않게 치열하게 사실은 굉장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이 펼쳐나가는 자본주의 철저한 이 위주에서 뭐 멀티플렉스들은 뭐 며칠 만에 막 그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영화를 내리고 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치열함 속에 사실 이 개봉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장편 앞으로 더 큰 숙제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뜨신 분들이 기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투자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님 꼭 하시는 말씀 네,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오늘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계신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은 여기 대표시기도 하시지만 저 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이시고 수상희 씨는 이제 부담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할 집행위원을 하시면서 여태도 예를 들어 저희 굉장히 급할 때는 저희를 그 홍보대사도 추천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 송희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정말 동국대 영어과로 보내셔 거기서 제가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가 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제가 사실은 서울 기독교 영화제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이 여기 저희가 기도했던 그 기독교 영화 전용관을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가페 영화제로 변한 거예요. 서울국제 아가페 영화제.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정말 있는 그대로 어떤 그 뭔가 뒤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그게 저희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서 영화제를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단 집회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거 처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매진이었으니까 마지막 우리 송희 씨가 또 한 말씀. 저는 꼭 해야 할 얘기. 네. 다른 게 아니고 성인
성현 목사님한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추 감독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이 영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성현 목사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셨으면 하냐 하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이런 어떤, 저는 여기 우리 세 멤버가 항상 여기 오늘 우리 3시에 와서 바울도 보면서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걸 봤는데 우리만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를 성현 목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관객들이 여기 와서 보는 것만 기다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어 활동을 하시고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 영업 네. 활동을 제가 하고 있어요. 교회. 왜냐면 저희 배급사 대표님보다 제가 교회 인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개 교회 정도는 제가 다니면서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뭐 저기 수영로교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좀 힘에 붙여서 사실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그렇게 말고라도 작은 교회라도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현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국 영화관 저희 얘기했듯이 저희도 이제 망하면 안 되거든요. 망하면 안 되는데, 저희 이 영화관이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뜻깊은 영화들이 상영을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은 사실은 오래 상영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하기를 이 영화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상영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다른 상영관들이 다 내리더라도 계속 저희가 합니다. 계속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알리고 저희가 하는 일 당연히 해야죠. 하고 그러면서도 또 저희 영화관 기본으로서 저희가 드리는 약속은 좀 상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회차를 많이 더 늘리고 해서 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하면 또 저희도 영업되는 건데요. 한 20인 이상 되시면 저희가 시간을 맞춰드려요. 네, 저희한테 미리 대신 한 열흘 정도 전에 미리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겹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대략적인 시간을 1시간 앞뒤 정도에서 저희가 맞춰드리니까 물론 그래서 일반 관객들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편성을 해드리니까 뭐 평소에 다른 영화들도 그랬지만 이 영화는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서 11월, 12월 이렇게 연말 갈 때 특히나 이럴 때가 더 이 영화 많이 뜻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신 직장이나 뭐 교회든 학교든 또는 뭐 막연해하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이런 영화 보시면 한 해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9,000원인데 20인은 8,000원이고요. 30인은 7,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드린 말씀이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좋은 영화들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 자료를 다 성현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저기 오신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SNS용으로 만들어진 보도 자료가 있거든요. 홍보 자료가 예고 딱 틀면 예고편도 나오고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하는 레터, 저의 레터도 이렇게 인사말도 써 있는 그 보도 자료를 카톡을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북과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아주 속 깊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성남이 한마디 더. 마지막. 다들 부담 가지시는 마시고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옮기셔서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기를 오게 하신 거고 이 작품을 참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뭔가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직장, 가족, 뭐 형제 이런 분들에게 먼저 사랑을 하시고 더 나아가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만약에 만났다 하면은 어떤 편견보다도 물론 북한 분들도 똑같이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저럴 수 있구나, 저런 말과 저런 행동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
다가가실 수 있으면 다가가시고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 그런 대사 나오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보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그런 대사입니다. 사랑에 대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시면서 또 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아마 이 좋은 영화들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